거의 모든 것의 역사. 오래전에 우주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생물을 단순하게 식물과 동물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미생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원시동물로 취급하고 조류는 원시식물로 취급한다. 박테리아도 역시 식물로 취급해버리지만 박테리아가 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박물학자 에른스트 해켈과 같은 사람들은 19세기 말에 이미 박테리아를 별도의 생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네라라는 이름을 제시했지만 1960년대까지도 생물학자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이름을 관심을 보인 학자는 많지 않았다. 1969년에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생물들도 그런 전통적인 분류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버섯, 사산균, 곰팡이, 효모, 말불버섯과 같은 진균류는 거의 언제나 식물로 취급되죠. 번식과 호흡 방법은 물론이고 자선을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식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진균류는 특유의 질감을 가진 키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과 공통되는 점이 더 많다. 사슴벌레가 포토벨로 버섯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곤충의 껍질이나 포유류의 발톱들이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식물과는 달리 광합성을 못하는 진균류는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색이 아니다. 그 대신 진균류는 먹을 것 위에서 직접 성장한다. 진균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콘크리트 벽에서 광을 섭취하기도 하고 발가락 사이를 짓무르게 만들기도 한다. 식물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식물과 닮은 점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전통적인 분류가 더욱 적당하지 않은 예는 공식적으로 진점균류라고 부르지만 흔히 점균류라고 부르는 이상한 생물군이다. 이름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하수구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는 것 사실을 고려하면 이동성, 자기, 활성, 원형질보다는 조금 더 멋있게 보이는 이름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됐다. 정말 진균류는 자연에 살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에 하나이다. 환경이 좋을 때는 아메바와 비슷하게 단세포 상태로 지낸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 중앙의 집합 장소로 모여들어서 기적처럼 민달팽이가 된다. 민달팽이는 멋지지도 않고 멀리 움직이지도 못한다. 기껏해야 낙엽더미에 밑에서 조금 더 노출된 위로 올라갈 뿐이지만 그런 움직임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재치 있는 행동이었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환경에 자리를 잡고 나면 진균류는 다시 한번 변환을 해서 식물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세포들이 작은 행군 악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재배열되면서 위쪽에는 자실제라고 부르는 둥근 모양의 구조물이 달린 자루가 만들어진다. 자실제 속에 들어있는 수백만 개의 포자들은 적당한 순간에 터져서 다시 전체 과정을 반복할 단세포 생물이 되어 다른 곳으로 날려간다. 오랫동안 동물학자들은 진균류를 원생동물이라고 주장했고 균류학자들은 균류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 기술이 개발되면서 실험실의 연구자들은 진균류가 아주 명백하고 독특해서 자연인은 어느 것과도 관계를 짓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진균류들 사이의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생물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69년에 코넬 대학의 생태학자 R.H. 휘테커는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생물을 동물계, 애니말리아, 식물계, 플란테, 진균계, fungi, 원생생물계, 프로티스타, 모네라계, 모네라의 5가지 계, 킹덤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25. 프로티스타 원생생물계는 단 한 세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존 허그가 제안했던 프로타티스타를 수정한 것으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생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휘테커의 새로운 분류는 훨씬 개선되었지만 원생생물계는 여전히 잘못 정의되었다. 그 말을 큰 단세포 생물인 진핵세포에 사용하는 분류학자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 맞지 않는 모든 생물을 쓸어 넣어버리는 생물학의 짝이른 양말을 넣어두는 통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진균류와 아메바, 심지어는 해초류까지도 그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물들 중에서 20만 종이 여기에 속한다는 추산도 있다. 20. 정말 짝을 잃은 양말이 엄청나게 많은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5개의 계로 구성된 휘테커의 분류 체계가 교과서에서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은퇴 직전에 학자가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칼 보즈는 유전자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 조용히 박테리아의 유전자 서열을 연구해 왔다. 초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데 1년이 걸리기도 했다. 보주에 따르면 당시에는 500종의 박테리아가 알려져 있었다. 27. 보통 사람의 입속에 사는 박테리아의 종수보다도 적은 수였다. 오늘날 그 수는 10배나 되지만 생물학 도감에 채우고 있는 조류 26,900종, 진균류 7만 종, 아메바 38,000종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다. 박테리아의 종수가 적은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박테리아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은 화가 치밀 정도로 어렵다.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자연에서는 야생적일 정도로 잘 적응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기 싫어하는 유일한 곳이 아마도 페트리 접시인 모양이다. 페트리 접시는 실험실에서 세균을 배양할 때 사용하는 유리그릇. 우뭇 가사리에 넣고 나면 아무리 다독거려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 실험실에서 잘 번성하는 박테리아는 그야말로 예외적이다. 미생물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박테리아들이다. 보주의 말에 따르면 그런 연구는 동물원을 찾아가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보즈는 유전자를 이용함으로써 미생물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 연구를 계속하던 보즈는 미생물의 세계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더욱 근본적인 분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테리아처럼 생겼고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 작은 미생물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전혀 다른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주 오래전에 박테리아로부터 갈라진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보즈는 그런 생물을 고세균,
알카박테리아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알카이아라고 줄여서 불렀다. 고세균과 박테리아를 구분하는 특성은 생물학자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차이는 지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과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생물은 전혀 다르다. 고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는 인간과 가재나 거미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 보즈는 오로지 혼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물 분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런 분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좀 경건한 이름으로 부르는 보편적 세계수의 정점에 있는 개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놓인다. 1976년에 그는 5이 아니라 23개의 주 분류를 가진 개통수를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이제 생물은 박테리아, 고세균, 알카이아, 진핵생물, 유카리아라고 쓰기도 한다. 세 가지 영역, domain으로 분류됐다. 도주의 새로운 분류법은 생물학계의 태풍을 몰고 오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분류가 너무 비생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싫어했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렸다. 프랜시스 애쉬크롭트에 따르면 보즈는 아주 실망했었다. 30. 그러나 점차 미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분류 체계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들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보즈의 분류에서 식물과 동물에 속하는 생물들은 진핵 생물 영역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작은 가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 차지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학적으로 닮은 점이나 차이점을 근거로 분류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었다. 보즈는 1996년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분자의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차이점을 볼 수 없는 분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5개의 개로 된 전통적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즈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분류를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보즈의 말에 따르면 그 전의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생물학도 관심의 대상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31. 1998년에 당시 94세였고 지금 100세에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활동적인 위대한 하버드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생물을 2가지 왕국, empire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서 더 큰 논쟁을 일으켰다. 마이어는 미국 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즈의 결과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보즈는 생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류의 원칙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2. 존경받는 과학자의 점잖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의 지적은 보즈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뜻이었다. 마이어가 지적했던 내용은 감수 분열적 성,
헤니흐의 계통분류법, 계통관계를 간주하는 분지계통학, 논란이 많았던 메타노박테리움, 테르모 아우트로피쿰 유전체의 해석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보주의 계통수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마이어는 박테리아가 수천 종을 넘을 수 없고 고세균은 175종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수천 종 수준일 뿐이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처럼 핵을 가진 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생물인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그 종의 수가 이미 수백만을 넘어섰다. 마이어는 균형의 원칙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박테리아 생물을 원핵생물국 프로카리오타로 합쳐야 하고 더 복잡하고 고도로 진화한 나머지를 진핵생물국 유카리오타에 넣어서 둘을 대등하게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전과가 다름없이 두고 싶어 했다. 단순한 세포와 복잡한 세포를 구분하는 것이 생물 세계에서 가장 큰 구분이라는 것이다. 호염성 고세균과 메타노사르키나의 구분이나 또는 플라보박테리아와 구람 양성균 구람법으로 염색하면 자주색이 되는 균으로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폐렴균, 나병균, 디프테리아균, 파상풍균, 탄저균, 방선균 등이 포함된다. 구람양성균의 구분은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그들 각각은 동물과 식물의 차이만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 보주의 새로운 분류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물은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생물의 대부분은 작고 단세포이고 낯선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진화가 더 크고 복잡한 것, 즉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개선의 김사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첨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진화에서의 진정한 다양성은 작은 규모에서 존재한다. 우리와 같은 큰 생물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가지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생물의 23가지 분류 중에서 식물, 동물, 진균류의 3가지만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 중에도 미시적인 규모의 종이 들어있다. 33. 실제로 보지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자원, 바이오매스의 총량을 합치면 미생물이 적어도 8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34. 세상은 아주 작은 것들의 소유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 18.